저 아저씨 뱃속에서 뱀이 기어다니는 소리가 나요. 죽여야 해. 기회는 오늘이야라고요. 조선 중기 오랜 가뭄으로 민심이 흉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용상을 지켜온 이원 임금은 깊은 밤이 되어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침소인 대전은 비단과 금으로 치장되어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나 그 안에 홀로 앉은 임금의 마음은 마치 가시방석 위에 앉은 듯 편치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당파 싸움에 눈이 멀어 서로를 헐뜯기에 바빴고 밤마다 올라오는 상소문에는 백성들의 원성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동인과 서인의 다툼은 날로 격화되어 조정회의 때마다 신하들은 나라질보다 상대편을 공격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구중궁궐의 깊은 밤, 임금은 켜켜이 쌓인 고독과 싸우며 퀭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하, 아직도 깨어 계시옵니까? 옥체 상하실까 심히 저어되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임금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장례관이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30년 넘게 곁을 지켜온 임금에게는 손발과도 같은 최측근이었습니다. 세자 시절 외로웠던 밤이면 함께 밤하늘의 별을 세며 장래의 꿈을 나누던 사이였고 선왕께서 돌아가신 날에는 함께 통곡하며 슬픔을 나누었던 동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장례관의 목소리는 임금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짓눌렀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양의 야경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임금의 귀전을 맴돌았습니다. 문득 임금의 머릿속에 충동적인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답답한 굴을 벗어나 진짜 세상, 백성들이 숨쉬는 곳을 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받아보는 보고서들은 모두 아첨으로 치장된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례관, 채비를 하라. 짐이 직접 밖으로 나가 백성들이 어찌 사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다. 장례관은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이 야심한 시각의 미행이라니 옥체 보존이 위태롭다며 땅에 머리를 찌을 기세였습니다. 만약 자객이라도 숨어 있다면 어쩌시려 하느냐며 제발 생각을 거두시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임금은 화려한 골룡포를 벗어 던지고 남루한 무명옷을 걸쳤습니다. 영락없는 가난한 선비의 행색을 한 임금은 장례관과 몇 명의 호위무사만을 대동한 채 은밀히 궁궐 쪽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조차 흐린 밤이었지만 오히려 그 어둠이 미행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궁 밖의 세상은 별천지였습니다. 마침 야시장이 열린 거리는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흥정소리, 고소한 기름 냄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활기가 넘쳤습니다. 임금은 난생 처음 맡아보는 사람 냄새에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이나마 뚫리는 듯 했습니다. 주막 평상에 걸터 앉아 국밥을 말아먹는 사내들의 표정이 궁 안의 신하들보다 훨씬 살아있어 보였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어도 서로를 격려하며 소주 한 잔의 근심을 털어내는 그들의 모습에서 임금은 오히려 인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길거리 악사가 연주하는 퉁소 소리는 어설펐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엿장수의 구성진 외침 속에는 생활의 애환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도 잠시였습니다. 인파를 해치고 꼬질꼬질한 행색의 어린아이가 불쑥 임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10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꼬마 거지는 헝클어진 머리에 때가 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친 삶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생명력이 그 작은 눈동자 안에 가득했습니다. 나리,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요. 국밥 한 그릇만 적선해 주십시오. 아이가 넙죽절을 하자 옆에 있던 장례관이 표독스럽게 소리치며 아이를 발로 걷어차려 했습니다. 감히 지존하신 분의 앞길을 막다니 당장 멍석마리를 해도 시원찮을 죄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더니 매질이 무섭지도 않은지 임금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보통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임금을 지나쳐 장례관에게 머물렀고 순간 아이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임금은 장례관을 제지하며 아이에게 엽전 몇 잎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임금의 옷소매를 덥석 잡았습니다. 천한 거지가 임금의 옥체에 손을 댄 것입니다. 호위무사들이 칼자루에 손을 올리며 살기를 뿜어냈지만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임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리, 저 아저씨 믿지 마세요.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임금은 당황하여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묻는 임금에게 아이는 손가락으로 장례관을 가리키며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저 아저씨 뱃속에서 뱀이 기어다니는 소리가 나요. 죽여야 해. 기회는 오늘이야. 늙은 호랑이가 제 발로 굴 밖으로 나왔으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어. 라고요. 씩씩거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다 아플 지경이에요. 임금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늙은 호랑이. 그것은 바로 자신을 뜻하는 말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오늘이라니.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례관을 보았습니다. 장례관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임금은 보았습니다. 30년을 곁에 둔 신하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장례관은 미친 아이의 헛소리라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임금의 직감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권력의 암투 속에서 살아온 임금이기에 느낄 수 있는 서늘한 기운이었습니다. 배신의 냄새는 향기로운 아첨 속에 숨어 있었고 임금은 그것을 감지하는 법을 익히 배웠던 것입니다. 임금은 엽전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며 이름을 물었습니다. 아이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여 이름이 달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 처음 잠을 잔 곳의 이름으로 자신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 달이야. 뱀소리가 들린다니 참으로 기이하구나. 내 너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줄 테니 그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보겠느냐? 임금은 장례관에 만류를 뿌리치고 다리를 데리고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개걸스럽게 먹는 다리의 모습은 영락없는 굶주린 아이였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말을 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소리가 들렸어요. 착한 사람은 맑은 물 흐르는 소리가 나지만 저 아저씨는 아주 징그럽고 차가운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다리는 국물을 들이켜고는 다시 한번 장례관을 힐끔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나리가 옷 갈아입고 나오실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오늘 밤이 기회다. 좌의정 대감에게 기별을 넣어야 해. 이 늙은이가 제 발로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이렇게 계속 중얼거렸단 말이에요. 좌의정 대감. 임금의 뇌리에 번개 같은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좌의정은 겉으로는 충신인 척하지만 뒤로는 호시탐탐 왕권을 위협하는 권신이었습니다. 조정의 절반을 손아귀에 넣고 있으며
임금의 명령보다 그의 눈치를 살피는 관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최측근 장내관이 그 좌의정과 내통하고 있다니 임금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임금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장내관에게 좌의정과의 관계를 물었지만 장내관은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결백을 주장하는 장내관이었으나 임금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 호랑이 입속이 아니라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뱀굴에 들어와 있는 셈이구나. 여기서 섣불리 내색했다가는 오히려 놈들을 자극해 궁지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임금은 호탕하게 웃으며 장내관을 안심시켰습니다. 어린아이의 농담에 30년 지기를 의심할 리 있겠느냐며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입니다. 장내관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임금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 다리를 궁으로 데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하늘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보내준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이 아이의 능력이 영모의 뿌리를 뽑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이 다리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하자 다리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습니다. 관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고 겁을 먹은 것입니다. 임금은 자신을 믿으라며 다리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거칠고 더러운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은 진실했습니다. 주막을 나서는 임금의 등 뒤로 장내관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다시 한번 몸을 부르르 떨며 임금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날이 소리가 더 커졌어요. 독사가 독을 품고 있어요. 밤은 깊어가고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길. 임금과 마음의 소리를 듣는 꼬마 거지, 그리고 사리를 감춘 내관의 기묘하고도 위태로운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운 동행 끝에 임금 일행은 무사히 궁궐 뒷문에 당도했습니다. 궁궐을 지키는 수문장들조차 알아채지 못할 만큼 은밀한 귀환이었습니다. 임금은 다리를 자신의 침전 바로 옆에 딸린 작은 골방, 평소 아무도 찾지 않는 서책 보관소에 숨겼습니다. 으리으리한 궁궐의 위용에 겁을 먹을 법도 하건만 다리는 오히려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적어도 이곳에는 뱀소리를 내는 그 무서운 내관 아저씨와 잠시나마 떨어져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지 냄새가 나는 오래된 서책들 사이는 비좁았지만 길거리보다는 훨씬 따뜻했습니다. 임금은 다리에게 두툼한 비단 이불과 남은 주전부리를 내어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다리야, 쥐 죽은 듯 조용히 있어야 한다.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심지어 지나가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알아선 아니 된다. 알겠느냐? 네, 나리. 걱정 마세요. 숨바꼭질은 제가 동네 1등이에요. 그런데 나리, 조심하세요. 아까 그 뱀소리, 궁궐 안에 들어오니까 더 씩씩거려요. 아주 때로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다리의 말에 임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때로 모여 있다니 장내관 하나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임금은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침전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으나 잠은 달아난 지 오래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임금의 눈앞에 지난 30년 세월, 그림자처럼 자신을 보필하던 장내관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세자 시절 선왕께서 자신을 몹시 꾸짖으시던 날 밤 장내관이 몰래 가져다 준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 역병이 돌아 백성들이 죽어가던 날 함께 밤을 새우며 대책을 논의하던 그 진지했던 눈빛도 기억났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 그놈을 친동생처럼 아꼈거늘.
그럴 리가 없다. 임금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새벽녘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는 장내관의 기척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전하, 기침하셨사옵니까? 옥체를 보존하시라 정성껏 달인 탕약을 대령했사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니 평소보다 더욱 간드러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내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약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칠흑 같은 탕약 위로 희미한 김이 피어오르는데 그 냄새가 유난히 비릿하고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짐짓 하품을 크게 했습니다. 오냐, 장내관. 밤새 별일 없었느냐? 예, 전하. 간밤에 곤히 주무시는 듯하여 소인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어서 이 약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소서. 장내관이 탕약 그릇을 임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임금은 그릇을 받아들고 장내관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장내관은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임금의 시선을 아주 미세하게 피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다리가 했던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아주 징그럽고 차가운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임금은 탕약을 입으로 가져가다 멈칫했습니다. 장내관, 탕약이 너무 뜨겁구나. 잠시 식혀 먹겠다. 너는 가서 수라상을 봐오거라. 하오나 전하, 식으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드시는 것을 보고 물러가겠습니다. 장내관이 집요하게 권하자 임금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임금은 일부러 표정을 굳히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허, 내 잠시 식혀 먹겠다는데 감히 어명을 거역하려느냐? 썩 물러가라. 서리빨 같은 임금의 호통에 장내관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소인이 주제넘었습니다. 잠시 문 밖에 나가 있겠사옵니다. 장내관이 황급히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임금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임금은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은수저를 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제발 다리의 말이 틀렸기를 바라며 하얀 은수저를 검은 탕약 속에 담갔습니다. 잠시 후 은수저를 꺼낸 임금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반짝이던 은수저 끝이 마치 먹물을 뒤집어 쓴 듯 새카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맹독이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독약이었습니다. 임금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며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30년입니다. 세자 시절 춥고 배고플 때 자신의 밥을 덜어주던 그 장내관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를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선왕의 병환 때 함께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던 그 신실함도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짐이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아니, 내 품 안에 독사를 품고 살았어. 임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지금은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눈물을 닦아내고 탕약을 요강에 쏟아버린 뒤 빈 그릇을 탁자에 올려두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악한 음모의 뿌리를 뽑아야 했습니다. 임금은 조용히 다리가 숨어있는 골방 문을 열었습니다. 다리는 문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숟가락이 까매졌어요. 그래, 까매졌구나. 내 마음도 저 숟가락처럼 타들어가는구나. 임금은 다리를 안심시키듯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리야,
내 능력이 참으로 용하구나. 내 하나만 더 묻자. 어제 내 부모님 이야기를 잠시 했었지? 아버지가 관상가였다고. 다리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아빠는 사람 얼굴만 보면 그 사람 마음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밤에 무서운 아저씨들이 들이닥쳤어요. 아빠한테 억지로 누군가의 관상을 보라고 시켰는데 아빠가 그건 역적의 상이다. 나는 못한다라고 거절하셨어요. 역적의 상? 네, 그러자 그 아저씨들이 아빠랑 엄마를 끌고 갔어요. 저는 마루 밑에 숨어서 다 봤어요. 그때 그 대장 아저씨, 아까 뱀소리 나는 내간 아저씨랑 같이 있었어요. 붉은 관복을 입고 수염이 아주 긴 할아버지였어요. 임금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붉은 관복에 긴 수염, 조정의 실세이자 장래관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자, 바로 좌의정 최대감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그랬어요. 왕이 될 상을 찾아내라. 이씨 왕조를 뒤엎고 내가 새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요. 아빠는 그럴 수 없다고 버티셨고 그날 밤 이후로 아빠 엄마를 다시 못 봤어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모, 왕조를 뒤엎으려는 반역이었습니다. 좌의정 최대감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 왕을 세우거나 혹은 자신이 직접 왕이 되려는 야욕을 품고 관상가들을 납치해 왕제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의 아버지는 그 불의에 타협하지 않다가 변을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임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리는 부모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자 놈들의 음모를 밝혀낼 산증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편 임금의 침소 밖으로 나온 장례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딘가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임금이 탕약을 마시는 것을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이 못내 찝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향한 곳은 궁궐 구석진 곳에 있는 비밀스러운 정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좌의정 최대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임금이 약을 마셨느냐? 최대감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장례관은 바닥에 엎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일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전하께서 갑자기 약을 물리시고 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평소와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한 쯧쯧 칠칠치 못한 놈. 30년을 모시고도 그깟 눈치 하나 못 살핀단 말이냐? 최대감은 혀를 차며 싸늘하게 장례관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미행 때 만난 꼬마 거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놈이 헛소리를 짓거린 후로 전하의 태도가 급변하셨습니다. 그놈을 살려두어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꼬마 거지라. 최대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죽인 관상가의 아들이 도망쳤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임금을 만났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화근이 될 게야. 당장 궐 안팎을 뒤져서라도 그 아이를 찾아내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야 한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는 이제 은밀한 독살로는 안 되겠다. 최대감의 눈에서 섬뜩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내일 열리는 연회, 그곳이 임금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임금이 노망이 들어 신하들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라. 그러면 내가 군사를 일으켜 폭군을 몰아낸다는 명분이 생길 터이니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당하고
목숨을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고 어린 다리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건 숨바꼭질을 해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더 이상 예전의 무기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검게 변한 은수저를 보며 임금은 다짐했습니다. 이 썩어 빠진 조정의 환부를 도려내고 억울하게 죽은 다리의 부모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노라고. 임금은 비밀리에 호위무사 무영을 불렀습니다. 무영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당파에 속하지 않고 오직 왕실에만 충성하는 강철 같은 충심을 지닌 무사였습니다. 선왕 때부터 왕실을 지켜온 그는 권력보다는 의리를, 금은 보화보다는 명예를 중시하는 진정한 무인이었습니다. 무영아, 지금부터 내 명을 목숨 걸고 받들라. 장내관의 뒤를 밟고 좌의정의 집을 수색하여 그들의 영모 증거를 찾아라. 그리고 이 아이 다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라. 이 아이가 조선의 운명을 쥐고 있다. 어둠 속에서 무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밤이 가장 깊어지는 축시, 궁궐의 담장을 넘는 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임금의 밀명을 받은 호위무사 무영과 그의 등에 업힌 꼬마 거지 다리였습니다. 무영은 조선 제1의 검이라 불리는 사내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칼을 휘두르는 장수라기보다 아이를 보호하는 어미 새처럼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리는 무영의 널찍한 등에서 낯선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아저씨한테서는 참 좋은 소리가 나요. 쿵, 쿵 하고 아주 튼튼한 북소리가 들려요. 거짓말쟁이 내관 아저씨의 뱀소리와는 정반대예요. 무영은 대답 없이 묵묵히 어둠을 헤치고 달렸지만 그 투박한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을 칼과 함께 살아오며 메말랐던 그의 가슴에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따스한 불씨를 지핀 것입니다. 무영은 도성 외곽, 인적이 드문 산자락에 위치한 낡은 암자에 다리를 내려주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불상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인 잊혀진 절이었습니다. 10년 전 역병이 돌아 스님들이 모두 떠난 뒤로 이곳은 귀신 나온다는 소문만 무성하여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이었습니다. 다리야,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안전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와선 안 된다. 호랑이가 물어가도 소리 내지 말고 숨어 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네, 무영 아저씨. 꼭 돌아오셔야 해요. 임금님도 꼭 지켜주셔야 하고요. 다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영의 옷자락을 꼭 쥐었다 놓았습니다. 무영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곧장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영모의 증거를 찾아내야만 임금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영이 향한 곳은 한양 노른자위 땅에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좌의정 최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은 마치 성벽 같았고 곳곳에는 사병들이 눈을 번뜩이며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무영의 침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영은 기와 지붕을 타고 넘어 안채의 깊숙한 곳 최대감의 서재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재 안은 기이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무영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서책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장부들은 깨끗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무영의 눈에 벽에 걸린 족자 뒤로 미세한 바람이 새어나오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족자를 걷어내자 벽에 작은 틈이 보였고 그 틈을 누르니 비밀 벽장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비단으로 쌓인 두툼한 장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무영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치자 그곳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병조판서 김아무개, 은 3,000냥 매수 완료. 금군대장 박아무개, 영모 가담 서약. 이원 왕을 독살하고 3일 뒤 거사 실행. 조정의 절반이 넘는 관리들이 이미 최대감의 돈과 권력에 매수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박힌 영모의 계획서였습니다. 그리고 장부의 맨 뒷장에는 낯익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다리의 아버지를 비롯한 관상가들이 억지로 그렸을 법한 왕이 될 상을 가진 자들의 초상화였습니다. 그 중에는 놀랍게도 최대감 본인의 얼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천하의 간신배들,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왕위를 탐하다니. 무영은 분노로 이를 갈며 장부를 품에 챙겼습니다. 이제 이 장부만 임금에게 전하면 놈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무영은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은밀한 대화 소리가 무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꼬마 녀석을 찾았다고? 최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대감마님. 놈들이 도성 밖 낡은 암자로 숨어드는 것을 심어둔 첩자가 보았답니다. 지금 당장 자객들을 보냈으니 해가 뜨기 전에 그 꼬마의 목을 가져올 것입니다. 장내관의 비열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무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리가 위험했습니다. 무영은 임금에게 가려던 발길을 돌려 미친 듯이 암자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홀로 암자에 남겨진 다리는 무서움에 떨며 낡은 불상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산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오히려 공포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의 귀에 끔찍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서걱, 서걱. 그것은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서로 부딪히며 나는 소리, 그리고 그 너머로 들려오는 살기 가득한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죽여라. 어린 놈이라고 봐주지 마라. 목을 베어 대감마님께 바쳐야 한다. 칼날이 뼈를 가르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본능적으로 놈들이 자신을 죽이러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다리는 뒷문을 박차고 나가 숲으로 달렸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라. 검은 복면을 쓴 자객셋이 다리를 발견하고 쫓아왔습니다. 10살 꼬마의 다리로 훈련받은 자객들을 따돌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얼마 못 가 다리는 벼랑 끝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뒤는 천낭떠러지, 앞은 시퍼런 칼을 든 자객들. 꼬마야, 원망하려거든 내 놈의 그 쓸데없는 능력을 원망하거라. 자객 하나가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다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빠, 엄마, 임금님. 칼날이 바람을 가르며 내려오던 찰나였습니다. 챙강,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자객의 칼이 허공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다리가 슬며시 눈을 뜨자 달빛 아래 거대한 바위처럼 듬직한 등판이 자신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무영이었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이 아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무영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낮고 서늘했습니다. 무영 아저씨. 다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자객들은 당황했지만 곧 셋이서 동시에 무영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노한 무영의 검은 빨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번뜩이는 검광이 몇 번 스치고 지나가자 자객들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영은 칼에 묻은 피를 털어내고 다리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많이 놀랐지? 다리는 와락 무영의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영은 다리를 안아주며 품속의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이 없었습니다. 다리야, 이제 울음 뚝 그치거라. 놈들이 우리 위치를 알았으니 더 많은 자객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궁궐에서 연회가 시작된다. 그곳이 바로 임금님이 위험해지는 곳이다. 연회요? 그래, 놈들이 독이 든 술로 임금님을 해치려 할 것이다. 우리가 가서 막아야 해.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다리는 눈물을 닦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임금님을 구할게요. 놈들의 마음속 소리를 제가 다 들을 수 있어요.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은 마치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무영은 다시 다리를 등에 업고 도성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의 품에는 영모를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그의 등에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궁궐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으나 그 고요함 밑에는 거대한 피바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궁궐 안 곳곳에는 오색 등불이 내걸리고 아악의 웅장한 가락이 울려 퍼졌지만 상석에 앉은 이원 임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임금의 시선 끝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좌의정 최대감과 그 옆에서 굽신거리며 술상을 살피는 장례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늙은 호랑이를 사냥하고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 날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하, 오늘따라 안색이 더욱 좋지 않아 보이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흥을 돋우시고 약주 한 잔 드시어 근심을 잊으시지요. 좌의정 최대감이 짐짓 걱정하는 척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임금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좌의정의 충심이 참으로 갸륵하오. 내 그대의 정성을 봐서라도 오늘만큼은 취하고 싶구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례관이 기다렸다는 듯 황금 술병을 들고 나섰습니다. 전하, 이것은 서역에서 건너온 아주 귀한 명주이옵니다. 향이 기가 막히고 맛이 달아 근심을 잊게 해준다 하옵니다. 부디 한 잔 받으시옵소서. 장례관이 떨리는 손을 감추며 옥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붉은 액체가 찰랑거리며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술이 아니라 임금의 숨통을 끊어놓을 맹독이었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수많은 신료가 숨을 죽이고 임금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영문도 모른 채였지만 최대감의 신복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칼자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임금은 옥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술잔이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 장례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그 술을 마시면 안 돼요. 우렁찬 아이의 비명이 연회장의 풍악 소리를 갈라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은 호위무사 무영과 그의 등에 엎여있던 꼬마 다리가 서 있었습니다. 엉망이 된 행색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내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을 피우느냐. 저 미친 거지를 당장 끌어내라. 좌의정 최대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던 사병들이 무영과 다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영은 단 한 번의 고함으로 그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멈추어라. 내 품에는 역적들의 명단이 적힌 장부가 있다. 누구든 움직이는 자는 영모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여 삼족을 멸할 것이다. 역적이라는 말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웅성거렸고 최대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옥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술이 바닥을 적셨고 그 자리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맹독이라는 증거였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짐에게 바친 충심이냐? 임금의 서리빨 같은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장내관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최대감은 부들부들 떨며 외쳤습니다. 전하, 모함이옵니다. 저 천한 거지놈과 무사가 짜고 소신을 음해하려는 것입니다. 저 술에 독을 탄 것은 제가 아니옵니다. 끝까지 발뺌하는 최대감 앞으로 다리가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꼬질꼬질한 거지 아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다리는 최대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마음속에서 소리가 다 들려요. 저 쥐새끼 같은 놈이 기어이 살아왔구나. 내 장부를 훔쳐간 놈이 저놈이었어. 지금이라도 병사들을 시켜 왕과 저놈들을 모조리 베어버려야 해.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리의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최대감은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요물 같은 놈이. 최대감이 칼을 뽑아 다리를 베려 달려들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칼이 닿기도 전에 무영의 발차기가 최대감의 가슴팍을 강타했습니다. 늙은 권씨는 비명과 함께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임금은 단상 아래로 내려와 무영이 건넨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내 놈이 직접 서명한 영모의 문서가 있다. 그리고 내 놈이 죽인 관상가들의 피가 이 아이의 눈에 서려 있다.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하겠느냐. 임금의 신호에 따라 연회장 병풍 뒤에 숨어있던 금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최대감과 장내관 그리고 영모의 가담한 신료들을 포위했습니다. 최대감의 사병들은 금군의 위세에 눌려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장내관이 임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함께한 주인을 배신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임금은 차가운 눈으로 장내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장내관, 짐은 너를 형제처럼 믿었다. 허나 너는 그 믿음을 도구로 갚았다. 내 마음속에 들끓던 욕망의 뱀이 결국 너를 삼켰구나. 임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명령했습니다. 역적 최대감과 장내관 그리고 그 일당들을 모조리 하옥하라. 국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려 다시는 이 땅에 반역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라. 추상 같은 어명이 떨어지자 금군들이 죄인들을 굴비 엮듯 묶어 끌고 나갔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심판의 장이 되었습니다. 끌려가는 최대감의 비명과 장내관의 통곡 소리가 멀어지자 궁궐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임금은 긴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믿었던 이들을 제 손으로 쳐내야 했던 비통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작은 손 하나가 임금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달이었습니다. 날이, 이제 괜찮아요. 나쁜 소리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슬픈 소리만 나요. 임금은 다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천한 거지 아이의 품이 텅 빈 옥자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임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고독했던 왕의 눈물이자 새로운 희망을 찾은 인간 이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정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청렴한 인재들이 등용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날로 윤택해졌습니다.
오랜 가뭄도 끝이 났고 풍년이 계속되어 창고마다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당파 싸움도 크게 줄어들어 이제는 백성을 위한 정책을 두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궁궐의 후원,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곳에 늠름한 청년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푸른 관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바로 달이었습니다. 달이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은 다리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관상가 부부의 충절을 기리는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오갈 데 없는 다리를 양자처럼 거두어 성균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었습니다. 다리는 타고난 총명함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해안으로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이제는 어엿한 왕의 신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마음을 듣는 승지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다리를 찾아가면 된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승지,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느냐? 어느새 백발이 성성해진 임금이 뒷짐을 지고 다가왔습니다. 다리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전하, 날이 참으로 좋습니다. 문득 10년 전 그날 야시장에서 전하를 처음 뵈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허허, 그날 내가 나에게 국밥 한 그릇 더 사달라고 떼를 쓰지 않았더냐. 임금과 다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임금은 다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리야, 아니 김승지야.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내가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이 못난 왕을 불쌍히 여겨 내려준 동아줄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이다. 다리는 임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 애쓰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임금의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사랑과 신뢰를 말입니다. 전하, 소신에게는 전하가 하늘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춥고 배고팠던 저에게 따뜻한 국밥과 함께 사람의 온기를 나누어 주신 분이시니까요. 제 뱃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분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리라는 충심의 소리 말입니다. 임금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봄꽃 흐드러진 궁궐 담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권력의 비정한 칼날 앞에서도 시들지 않았던 믿음, 그리고 신분을 뛰어넘어 맺어진 아버지와 아들 같은 인연. 왕의 행차에서 만난 수상한 꼬마는 이제 왕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조선의 태평성대를 함께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사람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